지금 이 순간 백악관 지하 벙커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나갑니다. 소화기 너머에는 워싱턴이 아니라 서울이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건 겁니다. 무기를 팔아달라고요. 70년간 세계 질서를 주물러 온 나라가 한반도 남쪽의 작은 나라에 고개를 숙인 순간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건 따로 있습니다. 그보다 며칠 전 중동의 부자 나라들이 먼저 줄을 섰거든요. 인천공항 활주로에 전용기들이 나란히 내려앉았고 각국 대사들이 하나같이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값을 올려도 좋으니 우리한테 먼저 달라고요. 대체 무엇이길래 전 세계가 이 나라 앞에 줄을 선 걸까요? 그 답은 한반도의 어느 공장에 숨겨져 있습니다. 새벽 3시에도 용접 불꽃이 꺼지지 않는 그 공장에서 세계의 판도를 뒤집을 비밀 무기가 쉴 새 없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돌멩이밖에 없던 나라에서 음속의 5배를 뚫는 기술까지 70년 만에 일어난 기적. 이 이야기의 시작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라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그러면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아부다비의 밤은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페르시아만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사막의 열기를 식히고 해안가를 따라 늘어선 초고층 건물들의 유리벽에 달빛이 부서지는 풍경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죠. 그날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해변 산책로에는 느긋하게 걷는 연인들이 있었고 고급 호텔 로비에서는 각국에서 온 사업가들이 낮은 목소리로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이 도시를 감싸고 있던 것은 부와 평화,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막연한 믿음이었습니다. 사막 위에 세운 유리의 도시, 아부다비. 석유가 만들어낸 부는 이 도시를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 중 하나로 만들었다고 사람들은 굳게 믿고 있었죠. 27번째 층,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스위트룸에서 한 남자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국제안보 분석가로 이름이 알려진 그는 중동 지역의 군사 동향을 추적하기 위해 일주일 전 이곳에 도착한 참이었죠. 노트북 화면에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최근 동향 보고서가 띄워진 채였고 침대 옆 탁자에는 반쯤 식은 아랍식 커피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피곤했던 그는 보고서를 채 다 읽지 못한 채 눈을 감았던 거죠. 창문 커튼 사이로 페르시아만의 잔잔한 수면이 보였고 먼 바다의 유조선 불빛이 별처럼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새벽 2시 17분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하늘 전체가 하얗게 번쩍였습니다. 번개가 아니었어요. 번개라면 한번 번쩍이고 사라지는 게 정상인데 그 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밝아지더니 창문 유리 전체를 삼켜버렸죠. 남자는 본능적으로 눈을 떴습니다. 무슨 일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한 겁니다. 침대에서 굴러내린 그는 바닥에 엎드렸고 바로 그 순간 귀를 찢는 듯한 폭발음이 건물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유리잔이 탁자에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고 벽에 걸린 액자가 바닥으로 쏟아졌죠.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2번, 3번,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폭발이 연쇄적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창문이 진동했고 천장에서 석고 가루가 눈처럼 떨어져 내렸습니다. 호텔 전체가 마치 거대한 드럼통 안에 갇힌 것처럼 울려 퍼졌죠. 남자는 바닥에 엎드린 채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때리는 소리가 폭발음 사이사이로 들려올 정도였죠. 바닥이 흔들릴 때마다 온몸의 뼈가 함께 떨리는 느낌이었고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자기 귀에도 들렸습니다. 5분이 지났을까, 10분이 지났을까. 시간 감각은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30초쯤 지나 첫 번째 충격파가 지나갔어요. 남자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서서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이었죠. 아부다비의 스카이라인 너머로 5개의 거대한 연기 기둥이 하늘로 솟아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주황색 불빛이 연기 안쪽에서 맥박치듯 깜빡였고 그 빛에 구름 밑면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평화롭던 도시의 윤곽선이 불과 몇 초 만에 지옥의 실루엣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해안도로를 따라 줄지어 서 있던 야자수들이 폭풍에 휘어지듯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어딘가에서 자동차 경보음이 수십 대분이 동시에 울려대고 있었죠.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꺼번에 수십 개의 알림이 쏟아져 들어왔죠.
남자는 노트북을 집어들었고 화면에 뜬 속보를 읽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이란이었어요. 이란 혁명수비대가 중동 6개 나라를 동시에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탄도미사일 165발, 무인기 540대, 한꺼번에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카타르, 쿠웨이트, 그리고 이라크의 미군 기지까지. 이건 단순한 보복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중동 전체를 한 방에 뒤집으려는 계획된 전면전의 서막이었던 거죠. 남자의 손가락이 자판 위에서 얼어붙었습니다. 15년간 중동 안보를 분석해왔지만 이 규모의 동시다발 공격은 한 번도 예측하지 못했던 시나리오였으니까요. 남자가 방을 나서자 복도는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잠옷 차림의 투숙객들이 비상구를 향해 뛰어가고 있었고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복도 끝에서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비상등의 붉은 빛이 벽면을 물들이고 어디선가 아랍어 경보 방송이 쉴 새 없이 반복되고 있었죠. 엘리베이터는 이미 멈춰 있었습니다.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반응이 없었고 디지털 표시판에는 빨간 경고 문구만 깜빡이고 있었죠. 남자는 계단으로 향했고 27층을 내려가는 동안 건물이 2번 더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스쳐 지나간 사람만 해도 수십 명이었는데 누구 하나 말을 건네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의 입술이 공포로 굳어 있었던 겁니다. 로비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마치 전쟁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대리석 바닥 위로 깨진 유리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고 접수대 뒤에 직원은 전화기를 양손에 하나씩 쥔 채 아랍어와 영어를 번갈아 외치고 있었습니다. 로비 한쪽에서는 나이 지긋한 아랍인 사업가가 기도 매트를 깔고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고 그 옆에서는 유럽에서 온 듯한 여성이 아이를 꼭 껴안은 채 소리 없이 울고 있었죠. 로비 중앙의 대형 샹들리에가 아직도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는데 그 흔들림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 바깥에서 폭발이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공포는 국적을 가리지 않았죠. 남자는 로비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그는 분석가였어요. 감정보다 데이터가 먼저였죠. 위성 사진이 실시간으로 갱신되고 있었고 각국 군사 채널의 교신 내용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가 화면에서 읽어낸 것은 소름 끼치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란은 이 공격을 최소 석 달 전부터 준비해왔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전의 첫 수라는 것. 미사일의 궤적을 분석해보니 발사 지점이 이란 전역에 걸쳐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혁명수비대가 보유한 지하 발사 시설 수십 곳에서 동시에 발사 버튼을 누른 겁니다. 단순히 미사일을 많이 쏜 게 아니라 방어망의 허점을 정확하게 파고든 정밀한 작전이었다는 사실이 남자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야기를 조금 되감아 보겠습니다. 그해 초 이란 핵시설에 대한 의심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국제사찰단의 접근이 번번이 거부되었고 위성사진에는 새로운 원심분리기 시설로 보이는 구조물이 포착되었죠. 서방 국가들의 제재는 더욱 강화되었고 이란 경제는 숨통이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불만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이란 내부에서는 강경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죠. 그들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이제 힘으로 보여줄 때라고요. 온건파가 밀려나고 강경파가 권력의 핵심을 장악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도화선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란의 핵심 군사과학자 2명이 연이어 의문의 폭발로 사망한 것이죠. 한 명은 테헤란 외곽의 연구시설에서, 다른 한 명은 자택 인근 도로에서 차량이 폭발하며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소행이라고 단정했고 이스라엘은 부인도 긍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곧 대답이었죠. 이란 최고 지도자는 보복을 선언했고 혁명수비대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시나리오를 실행에 옮긴 겁니다. 다만 이번에는 이스라엘만을 겨냥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돕는 모든 나라, 미군 기지가 있는 모든 나라, 그리고 이란의 적으로 분류된 걸프 왕정 국가들까지 전부요. 그 새벽 아부다비만 불탄 게 아니었습니다. 리야드의 외곽 군사기지에서 폭발이 일어났고 바레인의 미 해군 기지 상공에서 무인기가 격추되었죠. 카타르의 공군기지 활주로에 파편이 떨어졌고 쿠웨이트의 석유시설 근처에서 미사일 잔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라크 서부의 미군 전초기지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쉴 틈 없이 퍼부은 겁니다. 중동의 지도 위에 붉은 점을 찍어보면 페르시아만을 중심으로 반원을 그리며 6개 나라에 고르게 퍼져 있었습니다. 이란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던 거예요. 중동 전체가 불바다가 된 밤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의 대형 화면에서는 각국 뉴스가 쉴 새 없이 속보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아랍어, 영어, 페르시아어가 뒤섞인 자막이 화면 아래를 흘렀고 앵커들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차분함 대신 긴장과 공포가 배어 있었죠. 화면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피해 현장이 나타났고 불길에 휩싸인 건물들과 하늘을 가르는 요격 미사일의 궤적이 번갈아 비춰졌습니다. 남자는 화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요. 진짜 문제는 이 미사일들을 어떻게 막느냐가 아니라 막는 데 드는 비용을 누가 감당하느냐라는 것을요. 그리고 바로 그 문제가 세계의 판도를 송두리째 바꿔놓게 됩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 뒤 지구 반대편 워싱턴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한밤중에 워싱턴은 평소라면 조용한 도시입니다. 포토맥 강변의 기념관들이 조명에 비추어 은은하게 빛나고 관공서 건물들은 어둠 속에서 묵직하게 서 있는 도시. 하지만 그날 밤 오각형 모양의 그 건물만큼은 대낮보다 밝았습니다. 펜타곤, 그러니까 미국 국방부 지하 작전실에 긴급 소집령이 떨어진 것은 아부다비의 첫 번째 미사일이 떨어지고 불과 23분 뒤의 일이었죠. 장성급 인사들이 관용차에서 뛰어내리며 건물 안으로 사라졌고 민간인 분석관들은 잠옷 위에 외투만 걸치고 달려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하 작전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중동 전역의 실시간 위성 영상이 펼쳐져 있었죠. 붉은 점들이 화면 위에서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점이 하나의 착탄 지점을 의미했고 그 점들이 초 단위로 늘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지도 위에 중동이 마치 홍역에 걸린 것처럼 온통 붉게 물들어가는 모습이었죠. 작전실 한가운데 자리를 잡은 사람은 국방장관이었습니다. 새벽에 전화를 받고 차에 올라탄 지 15분 만에 도착한 그의 넥타이는 삐뚤어져 있었고 커피 한 잔 마실 틈도 없었다는 게 눈 아래 그림자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죠. 그의 앞에는 요격 현황판이 놓여 있었는데 거기에 적힌 숫자들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드 한 발, 331억 원. 우리 돈으로 331억입니다. 아파트 한 채가 아니라 아파트 한 단지를 살 수 있는 돈이 하늘 위에서 불꽃이 되어 사라지는 거죠. 패트리어트 한 발은 그보다는 낫다고 해도 40억에서 60억 원 사이. 함대에서 쏘아 올리는 SM3는 한 발에 534억 원이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현실감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비율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드 한 발이 가격은 중형 아파트 100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 돈이 허공에서 섬광과 함께 증발하는 겁니다. 그것도 한 발이 아니라 하룻밤에 수십 발씩. SM3 한 발이면 지방 소도시의 1년 예산을 쏟아부을 수 있는 돈이 바다 위에서 연기로 사라지는 거죠. 이 숫자들이 하룻밤 사이에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되고 있다는 게 진짜 문제였습니다. 반면 이란이 쏘는 미사일의 가격은 어땠을까요? 이란의 주력 탄도미사일 한 발 가격은 대략 5억에서 15억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최첨단 기술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구소련 시절 기술을 기반으로 수십 년간 개량의 개량을 거듭하며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춘 미사일들이었습니다. 가장 싼 무인기는 한 대에 1억 원도 채 되지 않는 것들이 수두룩했죠. 합판 날개에 소형 엔진을 달고 간단한 항법 장치만 붙인 무인기. 기술적으로는 보잘것없지만 그것이 수백 대씩 대로 밀려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란이 1억짜리 무인기를 날리면 그걸 막기 위해 미국은 40억짜리 미사일을 쏴야 합니다. 40대 1. 이란이 15억짜리 탄도미사일을 쏘면 그걸 잡기 위해 331억짜리 사드를 올려야 하는 거죠. 22대 1. 이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파산 게임이었던 거예요. 상대방의 주머니를 먼저 털어내는 쪽이 이기는 게임. 그리고 이 게임에서 놀랍게도 지고 있는 쪽은 세계 최대의 군사비를 쓰는 미국이었습니다. 국방장관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화면 위의 숫자가 그의 표정을 말해주고 있었죠. 현재 중동에 배치된 사드 요격탄 잔여 수량이 실시간으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사드는 미국의 최첨단 고고도 방어 체계로
대기권 밖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잡아내는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무기인데요. 문제는 이 무기가 너무 비싸고 너무 적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이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사드 요격탄은 고작 37발, 37발입니다. 한 달에 3발도 채 만들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란은 하룻밤 만에 165발이 탄도미사일을 쏟아부었습니다. 미국이 4년 넘게 생산해야 채울 수 있는 양을 이란은 단 하루 만에 소진시켜버린 겁니다. 참모가 조심스럽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현재 소진율대로라면 사흘 안에 사드 재고가 바닥날 것이라고요. 작전실에 침묵이 내렸습니다. 에어컨 바람 소리만 윙윙거렸고 수십 명의 군인과 분석관이 앉아 있었지만 누구 하나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헛기침을 했지만 곧 다시 침묵이 돌아왔죠. 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나라가 적의 싼 미사일을 비싼 미사일로 막다가 돈이 먼저 바닥나는 상황에 몰린 거였으니까요. 이건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학의 문제였고 그 경제학의 답은 참혹했습니다. 패트리어트도 상황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패트리어트는 사드보다 낮은 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인데 중저고도에서 날아오는 위협에 대응하는 핵심 전력이었죠. 한 발에 40억에서 60억이라고 했지만 실전에서는 하나의 표적을 확실히 잡기 위해 두 발을 동시에 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발만 쏘면 빗나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보험을 드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표적당 80억에서 120억이 날아가는 셈이었습니다. 이란이 보낸 540대의 무인기 가운데 상당수가 바로 이 패트리어트의 교전 고도로 밀려들어왔고 재고는 눈에 보이게 녹아내리고 있었죠. 국방장관이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무표정하게 내리쬐고 있었죠. 그가 오랜 군 생활에서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총알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은 미국의 편이 아니었어요. 이란은 지하시설에 아직 수천 발이 미사일을 비축하고 있었고 미국의 재고는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 시각 대서양 건너편에서도 불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G7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된 겁니다. 화면에 하나둘씩 얼굴이 나타났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7개 나라의 정상급 안보 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데 분위기는 처음부터 싸늘했습니다. 각자의 화면 뒤에 보좌관들이 서류 뭉치를 안고 서 있었지만 그 서류 속 숫자들이 희망적이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었죠. 독일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쪽 재고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다면서요. 독일이 보유한 패트리어트 요격탄은 이미 수년 전부터 생산이 지연되어 왔고 현재 자국 방어에 필요한 최소 물량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유럽의 방위 산업 기지가 냉전 이후 급격히 축소되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었지만 이렇게 적나라하게 고백하는 건 처음이었죠. 독일 대표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는 것을 화면을 주시하던 다른 대표들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독일이 자국 방어도 못하면서 어떻게 동맹에 공헌할 수 있겠느냐고요. 목소리에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독일 대표의 얼굴이 붉어졌고 화면 너머로 그가 책상을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프랑스도 사정이 다르지 않으면서 무슨 말이냐며 반박했죠. 동맹이라면서 서로의 약점을 들추고 있는 모습은 참담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자국의 방공 미사일 생산량을 꺼내들자 회의실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숫자가 너무 적었기 때문이에요. 프랑스의 자존심이 숫자 앞에서 부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영국 대표가 중재에 나섰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영국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유럽 전체를 통틀어 방공 미사일 생산 역량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계산해보면 참담한 결론이 나옵니다. 유럽의 방산 공장들은 냉전이 끝난 뒤 효율화라는 이름 아래 대부분 축소되거나 민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평화가 올 줄 알았으니까요. 소련이 무너지고 철의 장막이 걷히고 더 이상 대규모 전쟁은 없을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무기 공장 대신 자동차 공장을 지었고 미사일 기술자 대신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키웠죠. 그것이 30년 뒤에 이렇게 돌아올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남아있는 공장들도 사정이 딱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후 3시 반이면 퇴근하고 주말에는 문을 닫으며
여름 휴가는 한 달씩 쉬는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미사일 한 발을 완성하는데 2년이 걸리는 곳이 허다했죠. 부품 하나를 주문하면 납기가 6달이고 숙련공이 은퇴하면 대체 인력을 구하는데 또 몇 달이 걸렸습니다. 공장 자체는 있었지만 전시 생산 체계와는 거리가 멀었던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란이 하룻밤에 수백 발을 쏟아붓는데 유럽은 그걸 막을 미사일 한 발 만드는데 2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이건 생산 능력의 문제를 넘어서 구조적인 패배를 의미하는 거였죠. 미사일은 전장에서 소모되는 소모품인데 소모품을 보충하는 속도가 소모되는 속도의 수백 분의 1이라면 그건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겁니다. 화상회의는 점점 격앙되어 갔습니다. 이탈리아 대표는 자국의 방공망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시인했고 캐나다 대표는 우리는 미사일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사는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대표는 동아시아 안보가 우선이라며 중동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죠. 각자의 사정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줄 게 없다는 거였어요. 문제는 돈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돈을 써도 미사일이 나오지 않는 구조가 문제였던 거죠. 방위비를 올리겠다는 약속은 수년 전부터 있었지만 실제로 공장 라인을 늘리고 숙련공을 길러내는 데에는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었습니다. 이미 불이 붙은 전장에서 10년 뒤의 대비책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죠. 70년간 세계를 주물렀다는 나라들이었습니다. 냉전을 승리로 이끌었고 자유세계의 수호자를 자처했던 나라들, 걸프전에서 압도적인 화력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고 어디에서든 원하면 12시간 안에 항공모함을 보낼 수 있다고 자랑하던 나라들이었죠. 그 나라들이 이란의 미사일 앞에서 서로의 목을 물어뜯으며 빈 창고를 탓하고 있었던 겁니다. 화면 속 얼굴들에서 위험은 찾아볼 수 없었고 남은 것은 당혹감과 두려움뿐이었습니다. 미국 대표가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동맹국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보였죠. 지치고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얼굴들. 그는 마이크를 잠시 끄고 옆에 앉은 참모에게 물었습니다. 동맹국 재고를 전부 합쳐도 2주를 버틸 수 있겠느냐고요. 참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술을 꾹 다문 채 고개만 좌우로 흔들었죠. 그 한 번이 고개짓이 1000마디 말보다 많은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화면이 하나씩 꺼져갈 때 미국 대표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숫자만 남았습니다. 사흘. 현재 소진율로 사드 재고가 바닥나기까지 남은 시간. 그리고 패트리어트마저 고갈되면 중동의 하늘은 문자 그대로 열리게 되는 것이었죠. 아무런 방패도 없이 이란의 미사일을 고스란히 맞아야 하는 상황. 석유시설이 불타고 군사기지가 무너지고 민간인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사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돈이 먼저 마르는 쪽이 무릎을 꿇는 게임이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마르고 있는 건 미국의 지갑이었습니다. 세계 최강국의 금고에 구멍이 뚫린 거죠. 적의 미사일은 싸고 많은데 아군의 미사일은 비싸고 적었습니다. 수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그 수학이 가리키는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이대로 가면 진다는 것. 작전실의 시계가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에도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죠. 커피가 식어가고 서류가 쌓여가고 화면 위에 붉은 점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죠. 누군가가 창고에 남은 요격탄 숫자를 갱신할 때마다 방 안의 공기가 한 겹씩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미사일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70년간 쌓아올린 군사 패권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는 거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방패가 세상에서 가장 싼 창에 뚫리고 있었으니까요. 국방장관이 작전실로 돌아왔을 때 그의 손에는 한 장의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드와 패트리어트 사이에 빈틈이 있다는 내용이었죠. 사드가 맞는 고고도와 패트리어트가 맞는 저고도 사이, 중고도 영역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 이란은 바로 그 틈을 노리고 미사일의 궤도를 조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높이 올라가면 사드가 잡고 낮게 들어오면 패트리어트가 잡지만 그 사이 어중간한 높이로 들어오는 놈들은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마치 그물에 코가 벌어진 것처럼 정확히 그 틈새로 이란의 미사일들이 미끄러져 들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빨간 글씨로 하나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현 체계로는 중고도 위협에 대한 대응이 불가하다고요. 국방장관은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세 번째 읽을 때는 손가락으로 그 줄을 짚으며 천천히 되새겼죠. 그리고 보고서를 덮으며 참모를 불렀습니다. 그때 국방장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짧았지만 그 한마디가 세계 방위 산업의 지도를 다시 그리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한마디가 어떻게 지구 반대편의 한 나라를 흔들어 깨웠는지는 이 이야기가 더 깊어져야 비로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펜타곤의 연락책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분석가는 아부다비 호텔 창가에 서서 아직도 연기가 피어오르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였죠. 요격의 섬광이 사라진 하늘에는 이제 검붉은 노을 같은 잔해 연기만 길게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었죠. 전화기를 집어드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불과 2시간 전에 들은 미사일 재고 고갈 소식이 아직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2시간 전이 그 차분하고 건조한 브리핑 톤이 아니었습니다.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소화기 너머로 선명하게 들려왔고 배경에서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하는 웅성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아주 큰일이요. 연락책의 첫 마디는 이랬습니다. 서울에 연락하라고 지시가 떨어졌어. 분석가는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서울이라고요. 연락책이 한 번 더 또렷하게 되풀이했죠. 한국에 미사일을 사야 한다고 위에서 직접 내려온 지시야. 분석가의 손에서 커피잔이 미끄러졌습니다. 카펫 위에 검은 얼룩이 번졌지만 그걸 닦을 겨를 따위는 없었죠. 여러분, 이 말의 무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제1의 무기 수출국이었습니다. 지구상 어디에서 전쟁이 터져도 자국산 무기를 실어 보내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국방부가 그것도 최고위급에서 직접 지시를 내려서 한국의 미사일을 사겠다고 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구매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군사 질서의 판 자체가 뒤집어지는 순간이었죠. 연락책이 말을 이었습니다. 사드 한 발에 331억이야. 연간 생산량이 37발밖에 안 돼. 지금 중동에서 쏟아지는 위협을 막으려면 최소 200발은 확보해야 하는데 우리가 5회를 꼬박 생산해도 모자란 숫자야. 분석가는 암산을 해봤습니다. 200발이면 6조 6천억이 넘는 금액이었고 그걸 채우려면 5년 넘게 생산 라인을 풀가동해야 했습니다. 그 사이에 중동의 하늘은 누가 지키느냐는 질문이 남는 거였죠. 그래서 한국의 방공 미사일 체계가 대안으로 떠오른 겁니까? 분석가가 물었습니다. 연락책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그 나라의 군인이 한국산 무기를 사겠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전쟁은 자존심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연락책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서울에 도착해. 대사관 쪽에서 접촉 준비를 하고 있어. 그리고 이건 녹음하지 마. 사진도 찍지 마. 존재하지 않는 대화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분석가는 한동안 꺼진 전화기 화면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비친 자기 얼굴이 낯설었다고 합니다. 국제 안보를 20년 넘게 분석해온 사람이었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짐을 쌀 시간도 없었습니다. 분석가는 노트북 가방 하나만 움켜쥐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새벽의 아부다비 거리는 평소와 전혀 달랐습니다. 도로 곳곳에 군용 차량이 서 있었고 교차로마다 무장한 군인들이 검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한 대도 다니지 않았습니다. 호텔 직원이 간신히 불러준 차량으로 공항에 도착한 건 새벽 5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아부다비 공항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출국장에는 사람들이 넘쳐났고 안내방송은 쉴 새 없이 결항과 지연을 알려대고 있었죠. 아이를 안은 여성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양복 차림의 사업가들은 전화기에 대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미사일 공격 직후의 공항이란 게 이런 것이었습니다. 공포와 분노와 혼란이 뒤엉켜서 인간의 문명이란 껍데기가 한꺼풀 벗겨진 모습이었죠. 분석가는 출국장 한 구석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항공편을 검색했지만 서울 직항은 전부 결항이었습니다. 경유편을 뒤졌습니다. 도하 경유, 이스탄불 경유, 홍콩 경유, 전부 만석이거나 결항이었습니다.
손가락이 자판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였지만 희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화면 한 구석에 좌석 하나가 떴습니다. 방콕 경유 인천행 이코노미 중간 좌석. 가격이 평소에 4배가 넘었지만 고를 여유 따위는 없었습니다. 14시간이 넘는 비행이었죠. 비행기 안에서 분석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양옆에 앉은 승객들은 곧 잠에 빠졌지만 분석가의 머릿속에서는 숫자들이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었죠. 사드 한 발 331억, 연간 생산량 37발, 요격률 92%, 그리고 한국의 방공 미사일 체계. 그 체계의 정식 명칭은 차마 입에 올리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었으니까요.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해가 뜨고 지고 다시 뜨는 동안 분석가는 생각했습니다. 세계의 군사 질서가 바뀌는 순간이란 게 이렇게 오는 것일까? 거대한 선언이나 역사적인 조약이 아니라 새벽에 걸려온 전화 한 통으로 이코노미 중간 좌석에 끼어 앉은 한 사람의 가방 속에 들어있는 암호화된 파일 하나로 세계는 그렇게 소리 없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기내식이 나왔지만 한 입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옆좌석 승객이 영화를 보며 웃는 소리가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분석가는 좌석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지만 눈꺼풀 안쪽에서는 아부다비의 하늘을 가른 요격 미사일의 궤적이 계속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 궤적의 끝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만들어낸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나라. 세계가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방콕에서 갈아탈 때 공항 라운지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화면에는 중동의 긴장 상황이 속보로 흐르고 있었지만 한국의 이름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계의 카메라가 폭발과 연기만 비추고 있을 때 진짜 게임은 카메라가 비추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건 서울 시각으로 오후 4시였습니다. 3월의 차가운 빗줄기가 활주로 위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아부다비의 뜨거운 바람에서 서울의 찬비 속으로 단 하루 만에 옮겨온 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였으니까요. 입국장을 빠져나오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없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을 대사관 관계자라고만 소개했습니다. 목소리가 젊었지만 말투는 군인처럼 간결했습니다. 공항 1층 도착장 3번 출구 앞에 검은색 차량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번호판은 알려드릴 수 없고 운전석 옆 대시보드에 흰 봉투가 놓여 있을 겁니다. 그 봉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분석가는 3번 출구로 걸어갔습니다. 빗속에 검은색 대형 차량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앞유리 너머로 대시보드 위에 흰 봉투가 보였습니다. 뒷문이 소리 없이 열렸고 안에는 양복 차림의 남성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인사는 없었습니다. 악수도 없었고 명함 교환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 끄덕임 한 번,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빗줄기가 차창을 때리는 소리만 차 안을 채웠습니다. 분석가는 흰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고 거기에는 3줄의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녹음 금지, 촬영 금지, 이 만남은 공식 기록에 존재하지 않음. 분석가는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만남이 세계의 운명을 바꾸려 하고 있었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양쪽 좌석의 남성들은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분석가는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 상황의 무게를 느끼게 해주는 침묵이었다고요. 존재하지 않는 만남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잡담 따위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었죠. 3월의 비는 점점 거세졌고 와이퍼가 바쁘게 움직이는 사이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안개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분석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가, 이 나라가 지금 세계 군사 질서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이 빗속을 걷는 시민들은 알고 있을까? 아마 모를 겁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늘 그래왔으니까요. 소리 없이 준비하고 소리 없이 완성하고 세계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따라잡을 수 없는 곳에 가 있는 나라. 차가 한남동 방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외교가의 가로등 불빛이 빗방울에 번져 흐릿한 호광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분석가는 주머니 속 종이를 한 번 더 만져봤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만남.
하지만 그 만남이 만들어낼 결과는 아주 분명하게 존재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만남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서울의 밤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한남동 외교가에는 비가 쉬지 않고 내리고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젖은 도로 위에 길게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평소라면 이 거리는 한산했을 겁니다. 외교관 관저들의 불이 하나둘 꺼지고 경비 차량만 느릿하게 순찰을 도는 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밤은 달랐습니다. 검은색 대형 차량들이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를 낮춘 채 한 대씩 간격을 두고 마치 서로 모르는 척하면서도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 같았습니다. 분석가가 탄 차량도 그 행렬의 하나였죠. 차가 어느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간판도 없었고 특별한 표식도 없었습니다. 그저 회색 벽돌로 지어진 오래된 건물이었죠. 입구에 서 있는 경비원 2명이 눈빛만이 이곳이 보통 장소가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분석가는 차에서 내렸고 빗줄기가 양복 어깨를 적셨습니다. 경비원이 신분증 대신 암호 문구를 물었습니다. 분석가가 대답하자 철문이 열렸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었습니다. 콘크리트 벽, 형광등, 소독약 냄새, 화려한 외교 무대와는 정반대의 공간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갈수록 바깥의 빗소리가 멀어졌고 대신 형광등이 지직거리는 소리와 어딘가에서 똑딱거리는 시계 소리만 남았습니다. 지하 2층에 회의실이 있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분석가의 눈에 들어온 건 직사각형의 긴 테이블 하나와 의자 6개였습니다. 벽에는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림도, 시계도, 국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회색 벽과 형광등, 그리고 천장 구석에 달린 시계 하나가 초침을 째깍째깍 움직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침묵이 그만큼 깊었다는 뜻이겠죠. 테이블 한쪽에는 이미 3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사와 국방무관, 그리고 분석가가 아부다비에서 통화했던 연락책의 상관으로 보이는 인물이었죠. 대사는 60을 넘긴 나이에도 등을 꼿꼿이 세운 채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고 국방무관은 군인 특유의 절제된 자세로 팔짱을 끼고 있었죠. 맞은편에는 한국 측 인사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운데 앉은 인물은 5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은회색 머리카락이 깔끔하게 빗어져 있었고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 깊은 계산이 돌아가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국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였습니다. 양쪽에 앉은 2사람은 보좌관이었는데 한 사람은 두꺼운 서류철을 앞에 놓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분석가가 자리에 앉자 대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단도직입적으로 가겠습니다. 대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수십 년간 외교 현장을 누빈 사람 특유의 무게감이 있었죠. 대사가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긴급이라는 글자와 함께 국방부의 직인이 찍혀 있었죠. 한국 측 고위 관계자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천천히 열고 안에 든 서류를 꺼내고 첫 장부터 한 장씩 넘기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초침이 째깍째깍 움직이는 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1장, 2장, 3장, 시간이 흘렀지만 아무도 재촉하지 못했습니다. 그 서류의 제목은 방공 미사일 체계 긴급 도입 요청서였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체계, 그러니까 수출 시장에서 천궁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그 무기를 미국이 긴급 도입하겠다는 공식 요청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 측 관계자가 서류를 다 읽고 난 뒤 그것을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5초, 10초, 20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대사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고 국방무관의 팔짱이 조금 더 단단히 조여졌죠. 분석가는 그 침묵의 의미를 본능적으로 알아챘습니다. 이건 당혹감의 침묵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건 우위를 점하는 침묵이었습니다. 세계 최강국이 한국의 무기를 사겠다고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협상의 주도권은 이미 한국에 넘어가 있었던 겁니다. 한국 측은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고 침묵으로 그 사실을 각인시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한국 측 관계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십니까? 단 한 줄의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에 담긴 뜻은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급하다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조건을 먼저 들어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대사가 숫자를 꺼냈습니다. 초도 물량으로 8개 포대를 요청했고 납기는 18개월 이내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실전 배치가 가능한 완전 편대와 함께 정비 매뉴얼, 기술 이전 패키지까지 포함된 통합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금액은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분석가의 계산으로는 최소 수조 원 규모가 될 것이었습니다. 한국 측 관계자가 보좌관을 돌아봤습니다. 보좌관이 서류철에서 문서 한 장을 꺼내 건넸고 관계자는 그것을 잠깐 훑어본 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실전 배치를 전제로 한 도입이어야 합니다. 시험 평가 목적의 소량 구매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둘째, 일회성 거래가 아닌 장기 파트너십 구조를 원합니다. 유지 보수, 탄약 재보급, 체계 개량까지 포함된 포괄적 협력이어야 합니다. 셋째, 이 사실은 우리가 공개 시점을 결정합니다. 귀국 측이 먼저 발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필요합니다. 분석가는 그 순간을 또렷하게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한국 측 관계자의 목소리에는 흥분도, 긴장도, 감사함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 상황을 수년 전부터 예상하고 준비해온 사람처럼 담담하게 조건을 나열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태도 자체가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급하지 않다. 급한 쪽은 당신들이다. 대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실전 배치 전제라는 첫 번째 조건은 괜찮았습니다. 어차피 급하게 필요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장기 파트너십이라는 두 번째 조건은 무게가 달랐습니다. 그건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서 한국을 방위산업의 핵심 파트너로 인정하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자국의 군수업체들이 알면 난리가 날 조건이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더 뼈아팠습니다. 공개 시점을 한국이 결정한다는 건 이 거래의 주도권이 완전히 한국에 있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사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워싱턴에 보고하고 오겠습니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국방무관도 따라 나갔고 분석가만 자리에 남았습니다. 한국 측 3사람과 분석가, 넷이서 마주 앉은 꼴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국 측 관계자가 보좌관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보좌관이 회의실 한쪽에 놓인 탁자에서 녹차를 가져왔습니다. 3잔. 한국 측 3사람의 앞에만 놓였습니다. 분석가에게는 권하지도 않았습니다. 의도적이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석가는 그 장면에서 묘한 위압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한국 측 관계자가 녹차 잔을 들어 올리며 천천히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보좌관과 낮은 목소리로 뭔가를 주고받았습니다. 한국어였기 때문에 분석가는 알아들을 수 없었죠. 하지만 그 분위기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여유, 철저한 여유였습니다. 세계 최강국의 대사가 자기들의 조건을 들고 본국에 보고하러 나간 상황에서 한국 측은 녹차를 마시며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분석가는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결과를 이미 알고 있구나. 대사가 워싱턴에 무슨 보고를 하든 결론은 수락밖에 없다는 걸 한국 측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대안이 없으니까요. 한국의 방공 미사일 체계를 대체할 수 있는 무기가 지구상에 없었으니까요. 유럽산은 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했고 자국산은 재고가 바닥났고 이스라엘산은 정치적으로 복잡했습니다. 한국만이 유일한 답이었습니다. 40분이 지나서 대사가 돌아왔습니다. 회의실 문을 여는 순간 분석가는 대사의 표정에서 답을 읽었습니다. 입술이 일자로 꽉 다물려 있었고 눈가에는 피로가 짙게 내려앉아 있었죠.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밤새 전쟁을 치른 얼굴이었습니다. 대사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3가지 조건을 모두 수락합니다. 워싱턴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단 한 줄이었지만 그 한 줄이 세계 군사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문장이 될 줄은 그 방에 있던 누구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한국 측 관계자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놀라지도 기뻐하지도 감사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상대로라는 듯이요. 보좌관이 미리 준비해둔 것처럼 서류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합의각서 초안이었습니다. 이미 작성돼 있었다는 뜻이었죠.
한국 측은 이 결과를 처음부터 예측하고 서류까지 준비해두고 있었던 겁니다. 분석가는 그 장면을 보며 소름이 돋았다고 했습니다. 이건 즉흥적인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이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정세를 읽고 있었고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순간이 왔을 때 어떤 카드를 어떤 순서로 내밀어야 하는지까지 전부 짜놓고 있었던 겁니다. 합의각서에 양측이 서명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15분이었습니다. 세계 군사 질서를 바꾸는 합의가 지하 회의실에서 형광등 아래에서 초침 소리를 배경으로 단 15분 만에 완성됐습니다. 대사의 펜이 종이 위를 긁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고 한국 측 관계자의 서명은 빠르고 또렷했습니다.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보좌관이 서류를 걷어들였고 봉인된 봉투에 넣어 잠갔습니다. 분석가의 시계는 자정을 넘기고 있었고 서울의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지하 회의실에서 오간 말은 총 23마디였다고 분석가는 나중에 기록했습니다. 23마디. 세계 최강국과 한국 사이의 군사협력 판도를 바꾼 대화가 고작 23마디였습니다. 화려한 만찬도, 악수사진도, 공동성명도 없었습니다. 콘크리트 벽에 둘러싸인 방에서 녹차 향만 남긴 채 역사가 조용히 쓰여지고 있었던 겁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측 관계자가 분석가에게 처음으로 시선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먼 길 오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그것이 분석가가 그에게서 들은 유일한 사적인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회의실을 나와 차에 오른 직후였습니다. 한국 측 수행원의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연달아 쉬지 않고 마치 댐이 무너지듯 전화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분석가는 뒷좌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비 내리는 한남동의 밤거리를 달리는 차 안에서 수행원의 전화기 화면이 쉴 새 없이 밝아졌다 어두워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사우디에서 왔습니다. 수행원이 전화를 받자마자 상대방의 목소리가 급박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분석가는 아랍어를 알아들을 수 있었기에 그 내용을 이해했습니다. 사우디 측의 요구는 간단 명료했습니다. 가격을 올려도 좋으니 우선 배정해달라. 현재 계약 물량에 추가로 3개 포대를 더 원한다. 금액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분석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 가격을 올려도 좋다며 한국의 미사일을 구걸하고 있었던 겁니다. 전화가 끊기기도 전에 두 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랍에미리트였습니다. 분석가가 불과 이틀 전에 미사일 공격을 직접 목격한 바로 그 나라였죠. 그들의 요구는 더 절박했습니다. 계약서가 완성되기도 전에 선급금 30%를 먼저 입금하겠다. 그러니 제발 물량을 확보해 달라.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가 계약서도 없이 돈부터 보내겠다고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전화는 이라크였습니다. 28억 달러 규모의 반공체계 도입을 타진해왔습니다. 한국 원화로 환산하면 3조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네 번째 전화는 카타르에서, 다섯 번째는 쿠웨이트에서 왔습니다. 전화가 끊기면 또 울리고 또 끊기면 또 울렸습니다. 중동 전체가 서울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분석가는 그 광경을 보며 경악했다고 합니다. 20년 넘게 국제 안보를 분석해온 사람이었지만 한 나라의 무기에 이렇게 많은 나라가 동시에 달려드는 것은 처음 봤다고요.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나라들이 가격은 상관없다며 계약서도 필요 없다며 먼저 돈을 보내겠다며 줄을 서는 광경이라니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 측의 반응이 더 놀라웠습니다. 수행원이 전화를 받을 때마다 한국 측 관계자에게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사우디에서 추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선급금을 제한합니다. 이라크에서 28억 달러 규모를 타진해왔습니다. 그때마다 한국 측 관계자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접수하되 즉답은 하지 마십시오. 분석가는 그 대답에서 전율을 느꼈다고 합니다. 수조 원짜리 계약이 줄줄이 들어오는데 한국은 단 하나도 즉각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물량을 조절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꺼번에 다 팔아버리면 가격이 내려갑니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공급을 통제하면 가치가 올라가죠. 한국은 그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고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차가 신호에 멈췄을 때
한국 측 관계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한마디를 했습니다. 예상대로입니다. 분석가는 그 한마디에 담긴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예상대로라고요?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예상대로였다는 뜻일까요? 미사일 재고 고갈이 예상대로였다는 뜻인 걸까? 세계 최강국이 한국의 미사일을 사겠다고 찾아온 것이 예상대로였다는 의미였겠습니까? 아니면 중동 전체가 서울에 줄을 서는 이 상황 자체가 예상대로였다는 뜻일까요? 전부 다였을 겁니다. 한국은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방공 미사일 수요가 폭발할 것이고 기존 공급국들의 재고가 바닥나면 대안을 찾아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한국은 그 시나리오를 수년 전부터 그려놓고 생산 역량을 키우고 기술을 고도화하고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분석가는 나중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날 밤 한남동의 차 안에서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다시 보게 됐다. 이 나라는 기회가 왔을 때 반응하는 나라가 아니었다. 기회가 올 때를 미리 계산하고 그 기회를 잡을 준비를 완벽하게 끝내놓고 기회가 오면 절대 서두르지 않는 나라였다. 그리고 분석가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한국의 생산 역량이었습니다. 방공 미사일 체계 한 세트를 만드는데 유럽의 방산 업체들은 평균 36개월이 걸렸습니다. 부품 수급에 발목이 잡히면 48개월까지 늘어나기도 했죠. 그런데 한국은 18개월이면 완성했습니다. 절반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것도 품질을 타협하지 않고서요.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반도체 산업에서 쌓은 정밀 제조 기술을 무기 생산에 그대로 접목하고 있었고 그 결과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생산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서울의 비는 그치지 않았지만 인천공항의 풍경은 전날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귀빈 전용 계류장에 낯선 비행기들이 줄줄이 착륙하기 시작한 겁니다. 첫 번째로 내려앉은 건 사우디 왕실 전용기였습니다. 짙은 녹색 동체에 금색 문장이 새겨진 대형 기체가 활주로를 미끄러지듯 달려와 멈췄습니다. 트랩이 내려오고 하얀 전통 의상을 입은 수행원들이 줄지어 내려왔죠. 그 뒤를 이어 사우디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이미 빼곡하게 채워진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고 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수행원들이 본국과 통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기도 전에 모든 준비를 끝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석 관계자가 공항 청사 안으로 들어서며 주변을 한번 훑어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보좌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다. 하지만 다른 나라보다 늦어서도 안 된다. 그 한마디가 지금 이 계류장에 모인 모든 나라의 속내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랍에미리트 전용기였습니다. 흰색 동체에 붉은색과 녹색 줄무늬가 선명한 기체였죠. 세 번째는 이라크 정부 전용기, 네 번째는 카타르에서 온 왕실 소속 항공기였고 다섯 번째는 쿠웨이트군 수송기가 뒤를 이었습니다. 인천공항 귀빈 전용 계류장이 중동 각국의 전용기로 가득 차 버렸습니다. 관제탑에서는 비명에 가까운 교신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활주로 관리 요원들은 동시에 이렇게 많은 귀빈 항공기가 들어온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당황했고 계류장이 부족하니 일부 항공기를 김포공항으로 돌려야 한다는 긴급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인천공항 개항 이래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분석가는 공항 근처 호텔에서 그 광경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활주로 위에 중동 각국의 국기가 그려진 전용기들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은 마치 국제 정상회의라도 열리는 것 같았다고요. 하지만 이건 정상회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무기를 사기 위해 줄을 선 것이었던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들이 한국의 미사일을 사기 위해 직접 날아온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장면은 방산업체 본사에서 펼쳐졌습니다. 서울 도심의 한 대기업 빌딩 로비는 아침부터 중동의 고위 인사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전통 의상을 입은 왕자급 인사들, 가슴에 훈장을 주렁주렁 단 장성들, 양복에 금태 커프스를 찬 국방부 관료들이 로비의 소파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왕족들이, 장군들이 번호표를 손에 쥐고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의 방산업체가 만든 무기를 사기 위해서요.
이 장면 하나가 세계 군사 질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로비 한쪽에서는 사우디 대표단이 태블릿으로 본국과 화상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금액을 올려도 된다. 물량만 확보하라는 지시가 실시간으로 내려오고 있었죠. 반대편에서는 아랍에미리트 대표단이 가져온 서류 가방을 열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이미 선급금 송금 확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도 찍기 전에 돈부터 보낸 겁니다. 이라크 대표단은 복도에 서서 초조하게 발을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국경 너머의 위협이 눈앞에 있었고 기존에 쓰던 방공 체계는 구식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카타르 대표단은 조용히 기다리면서도 보좌관을 통해 계속 추가 조건을 타진하고 있었고 쿠웨이트 대표단은 독자적인 제안서를 준비해와서 순서가 되면 바로 내밀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분석가는 그 로비의 풍경을 바라보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의 국가 예산을 다 합치면 세계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석유로 쌓은 천문학적인 부가 이 로비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전부 한국이라는 나라를 향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미사일, 한국이 설계한 방공체계, 한국의 기술을 사기 위해서요. 그리고 한국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상담 순서를 정하고 물량을 조절하고 조건을 꼼꼼히 따졌습니다. 다급한 쪽은 사는 쪽이었고 여유로운 쪽은 파는 쪽이었습니다. 세계 무기 시장의 역학이 완전히 뒤집어진 순간이었습니다. 방산업체의 한 관계자가 복도를 지나며 분석가에게 슬쩍 말을 건넸습니다. 이번 주만 해도 중동에서 온 대표단이 7팀입니다. 회의실이 모자라서 호텔 연회장을 빌렸어요. 그 말에 분석가는 다시 한번 고개를 저었다고 합니다. 회의실이 모자랄 정도로 세계 각국이 한국의 무기를 사러 찾아오는 시대.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 커졌습니다. 중동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유럽의 한 나라가 한국의 방공 체계에 관심을 표명했고 북유럽의 한 나라도 비공식적으로 접촉해왔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도 문의가 들어왔고 남미에서도 타진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산업체 국제영업팀은 전화를 받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모자랐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한 직원은 눈이 충혈된 채로 커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젯밤부터 1시간도 못 잤다며 쓴웃음을 지었죠. 하지만 그 얼굴에는 피로 너머로 자부심 같은 것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자기 회사의 제품을 사겠다고 줄을 서는 경험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이 사람이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을 때만 해도 해외 영업이라고 하면 각국 대사관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제품 설명서를 돌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는 쪽이 직접 찾아와서 제발 팔아달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세상이 뒤집어진 겁니다. 방산업체 건물 주차장에는 외교 번호판을 단 차량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경비팀은 임시로 주차 구역을 확장해야 했고 안내 데스크에는 통역 요원들이 추가 배치됐습니다. 아랍어, 영어, 불어가 로비 곳곳에서 뒤섞여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중동과 유럽의 언어가 동시에 울리는 풍경. 그것만으로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분석가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의 커서가 깜빡이는 동안 그는 한참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쓰면 워싱턴이 이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세계 방위 산업에서 어떤 위치에 올라서 있는지를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 결국 그는 보고서 첫 줄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무기를 살 수 있는 기회를 파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 한 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을 요약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쓰는 동안에도 전화가 3번이나 울렸습니다. 워싱턴의 상관이었습니다. 서울 상황이 어떠냐는 질문에 분석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큽니다. 중동 전체가 움직이고 있고 유럽까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의 위치는 훨씬 높은 곳에 있습니다. 상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길고 무거운 한숨만 들려왔을 뿐이었죠. 세계가 한국의 문 앞에 줄을 서는 시대, 그 시대가 서울의 봄비 속에서 조용히 하지만 돌이킬 수 없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의 귀빈 계류장에는 여전히 중동의 전용기들이 날개를 접고 서 있었고 방산업체 로비에서는 여전히 왕자들과 장성들이 번호표를 쥐고 기다리고 있었고 한국은 여전히 서두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녹차 한 잔의 여유를 잃지 않은 채로요. 그 여유가 바로 힘이었습니다. 70년간 전쟁의 최전선에서 갈고 닦은 기술과 끈기가 만들어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진짜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무대를 잠시 유럽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중동에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워싱턴이 서울에 전화를 거는 동안 유럽의 방산 공장들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곳을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유럽이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감, 그 안에 감춰진 민낯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 알프스 산맥이 멀리 보이는 그 지역에 유럽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방산 기업의 핵심 생산 공장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세계 언론은 연일 유럽의 방위산업 르네상스를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각국 정부는 국방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한 직후였고 수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이 잇따라 발표되던 시기였습니다. 종이 위의 숫자는 화려했죠. 그 열기가 공장 안에도 가득할 것이라 기대하며 보안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오후 3시 반이었습니다. 생산 라인 절반이 멈춰 있었습니다. 조명이 꺼진 구역은 마치 퇴근 후의 사무실처럼 고요했고 가동 중인 라인에서도 작업자들의 움직임이 느릿했습니다. 서두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쪽 구석 휴게 공간에서는 대여섯 명의 기술자가 종이컵을 들고 서서 주말 축구 경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 분데스리가 결과를 두고 목소리가 높아졌다 낮아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커피 브레이크였죠. 시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후 3시 35분. 이미 개인 사물함 앞에서 옷을 갈아입고 퇴근 준비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후 4시면 이 공장은 거의 비게 될 터였습니다. 공장장을 찾아갔습니다. 은발에 안경을 쓴 중년의 독일인이었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중동 상황이 이렇게 급박한데 24시간 가동은 불가능한 것이냐고.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주 35시간 근무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법입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라는 뜻이었습니다. 야간 작업을 하려면 노동위원회에 신청서를 내야 하는데 처리 기간이 최소 2주라고 덧붙였습니다. 그것도 승인이 날 경우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노동조합이 반대하면 승인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중동에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있다는 사실과 이 공장의 퇴근 시간 사이에는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었습니다. 부품 조달은 얼마나 걸리느냐고 물었더니 그가 손가락을 꼽기 시작했습니다. 핵심 반도체 부품은 주문 후 8개월, 특수합금은 6개월, 정밀 센서는 10개월, 추진체 연료는 4개월이지만 운송 허가를 받는데 별도로 석 달이 더 걸린다고 했습니다. 냉전 시대에는 이 부품들을 자체 생산하는 하청업체가 수십 곳이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문을 닫았다고도 했거든요. 살아남은 업체들도 다른 산업에 주력하고 있어서 방산 주문을 넣으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부품이 도착한 뒤 조립과 시험을 거쳐 미사일 한 발이 완성되기까지 1년 반에서 2년. 한 발입니다. 수백 발이 아니라 단 한 발에 그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이 공장에서 정밀 용접과 핵심 조립을 담당하는 숙련 기술자들의 평균 연령이 57세였습니다. 5년 뒤면 그중 절반이 은퇴합니다. 후임은 없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방산 공장에서 일하겠다고 지원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공장장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금융이나 정보기술 분야의 급여가 훨씬 높고 근무 환경도 좋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대학에서 관련 전공을 졸업하는 학생 수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설계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손끝에 있습니다. 수십 년의 경험이 축적된 손끝, 도면으로는 전달할 수 없는 미세한 감각, 그 손끝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번 끊어진 기술의 맥은 돈을 쏟아부어도 쉽게 되살릴 수 없습니다. 프랑스로 건너갔습니다. 파리 근교에서 만난 한 방산 관계자는 더욱 솔직했죠. 자국의 미사일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자부심을 한참 동안 이야기하다가 문득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설계는 할 수 있다고. 도면 위에서라면 세계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만드는 체력이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공장을 24시간 돌릴 인력도, 부품을 빠르게 조달할 공급망도, 납기를 맞출 생산 시스템도 갖추지 못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전시회에서 멋진 시제품을 보여주는 것과 전장에서 필요한 수량을 제때 공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능력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유럽의 방위산업은 냉전이 끝난 뒤 30년 동안 천천히 시계를 멈춰버렸습니다. 소련이 무너졌고 전쟁은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평화의 배당금이라는 달콤한 이름 아래 국방 예산이 깎이고 공장이 축소되었으며 기술자들은 은퇴하거나 자동차 공장이나 항공기 공장으로 떠났습니다. 남은 것은 화려한 설계 도면과 텅 빈 생산 라인이었습니다. 무기 전시회에서 모형을 전시하고 브로슈어를 나눠주는 능력은 세계 최고였지만 실제로 미사일을 찍어내는 능력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습니다. 유럽은 방산의 과거를 팔고 있었지 현재를 팔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유럽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현실이 한국에게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죠. 유럽에 멈춰버린 시계가 한국의 시계를 더 빠르게 돌려놓은 셈이었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밤 11시에 도착했습니다. 공장 정문에 들어서기도 전에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수천도의 용접 불꽃과 수백 대의 장비가 내뿜는 열기가 담장 너머까지 흘러나왔습니다. 여름밤의 후텁지근함과는 다른 쇳물과 전기가 만들어내는 날카로운 열기였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공장 지붕 위로 뿜어져 나오는 빛이 대낮보다 밝았습니다. 주변 논밭이 그 빛에 물들어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에 이 풍경이라니 독일의 오후 3시 반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섰을 때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천장 높이 15m, 축구장 3개를 합쳐놓은 크기의 공간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생산 라인 위로 반쯤 완성된 미사일 동체가 줄지어 놓여 있었고 천장에 매달린 대형 크레인 4대가 동시에 움직이며 수톤짜리 부품을 이 구역에서 저 구역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노란 안전선이 그어져 있었고 자동 운반 장치가 정해진 경로를 따라 부품 상자를 실어 나르고 있었죠. 파란 작업복을 입은 기술자들이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불필요한 대화도 커피 브레이크를 위한 휴게 공간의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간간히 짧은 업무 지시가 오갈 뿐이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튀고 드릴이 돌아가고 정밀 측정 장비에 전자음이 울리고 크레인의 모터가 윙윙거리는 소리. 그것들이 뒤섞여 하나의 거대한 리듬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공장이 숨을 쉬고 있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3교대 24시간 가동. 한 조가 퇴근하면 15분 안에 다음 조가 투입되었고 그 조가 빠지면 또 다음 조가 채웠습니다. 생산 라인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주말에도 태풍이 불어도 이 공장의 불은 꺼진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생산 관리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쉬지 않고 일하면 기술자들이 힘들지 않느냐고.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교대 체계가 철저하게 짜여 있어서 한 사람이 과로하는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대기 인력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서 누군가 아프거나 사정이 생기면 즉시 교체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했거든요. 독일 공장에서 후임이 없어 허덕이던 모습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젊은 기술자들이 줄을 서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방산 기술자라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높았고 급여와 복지도 다른 제조업 분야보다 좋았기 때문입니다. 숙련 기술자가 젊은 기술자를 가르치고 그 젊은 기술자가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순환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교육은 단순히 조작법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의 현장 경험에서 비롯된 감각, 도면에는 적히지 않는 손끝의 판단, 재료가 보내는 미묘한 신호를 읽는 능력까지 전해지고 있었죠. 밤 12시가 넘은 시각에도 베테랑 기술자 곁에 젊은 기술자가 붙어서서 눈을 떼지 않았고 용접봉을 쥔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온몸으로 익히고 있었죠. 이 공장에서는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기계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기술의 맥이 끊기지 않는 구조. 그것이 이 공장의 진짜 경쟁력이었습니다. 한중년 기술자를 만났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잠시 손을 멈추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무게가 실려 있었죠. 그의 눈은 자기 앞에 놓인 미사일 동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950년에 할아버지가 맨손으로 싸웠다고 했습니다. 소총이 모자라서 돌멩이를 던졌다고. 겨울에는 군화도 없어서 맨발에 집신을 신고 눈밭을 뛰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앞에 놓인 미사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것이 마하우의 속도로 날아간다고, 할아버지한테 부끄럽지 않으려고 여기 서 있는 거라고, 그렇게 말을 맺었습니다. 분석가는 30년 넘게 세계 각국의 방산 공장을 다녀왔지만 이런 눈빛은 처음이라고 했어요. 절박함과 자부심이 동시에 타오르는 눈. 다시는 맨손으로 당하지 않겠다는 결의가 용접 불꽃보다 뜨거웠던 겁니다. 돌멩이를 던지던 세대에서 마하우의 미사일을 만드는 세대까지 70년이라는 시간이 그 한마디 안에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역사책에 쓰인 숫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한 사람의 목소리로 전해지는 70년이었습니다. 그 기술자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용접을 시작했습니다. 불꽃이 튀었고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이 푸르게 빛났습니다. 용접면 너머로 보이는 그 눈빛에는 피로와 자부심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창원에서 차로 2시간을 달려 구미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는 또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창원이 힘의 공장이라면 구미는 분회의 공장이었던 겁니다. 먼지 한 톨 허용하지 않는 클린룸 안에서 흰 방진복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뒤집어 쓴 엔지니어들이 천궁이의 핵심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수술실보다 깨끗했고 온도와 습도는 소수점 단위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이름부터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천 개의 초소형 송수신 모듈이 판 위에 빼곡히 배열되어 있고 이 모듈들이 전자적으로 전파의 방향을 바꾸며 동시에 여러 표적을 추적하는 장치입니다. 기존 레이더가 접시 안테나를 물리적으로 돌려가며 한 방향씩 탐색하는 것과 달리 이 레이더는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전방위를 동시에 감시할 수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적의 미사일을 포착하고 궤적을 실시간으로 예측하는 눈에 해당합니다. 이 레이더의 핵심 반도체를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자체 설계하고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수입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나라가 부품 수출을 금지해도 공장이 멈추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는 과거의 경험이 증명합니다. 한국은 한때 핵심 부품을 외국에 의존하다가 수출 규제에 막혀 무기 개발이 중단될 뻔한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기억이 자체 개발의 동력이 된 것입니다. 수직 발사대. 미사일을 지면에 수직으로 세워놓고 360도 어느 방향에서 날아오는 위협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게 하는 발사 체계입니다. 전통적인 발사대는 미사일을 비스듬히 눕혀놓고 위협이 오는 방향으로 돌려야 했기에 대응 시간이 길었습니다. 수직 발사대는 그 시간을 극단적으로 줄였습니다. 한국의 수직 발사대는 발사 간격이 특히 짧았습니다. 한 발을 쏘고 다음 발을 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경쟁 제품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적이 동시에 여러 발이 미사일을 쏟아부어도 그만큼 빠르게 요격탄을 올려 보낼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히트-투-킬 직접 충돌 요격 기술. 이것이 천궁이를 진정한 명품 무기로 만든 핵심 기술이었습니다. 다가오는 적의 미사일을 폭발 파편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요격체가 직접 몸통으로 부딪혀 파괴하는 방식입니다. 총알로 날아오는 총알을 맞추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마하 단위의 속도로 날아오는 물체에 마하 단위의 속도로 날아가는 물체를 정확히 충돌시키는 기술. 그 정밀도가 얼마나 극한인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의 유도 알고리즘이 밀리초 단위로 표적의 기동을 예측하고 요격체의 경로를 수정했습니다. 구미의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은 각 부품의 품질을 자동으로 검사하고 불량률을 0에 가깝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잡아낼 수 없는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오차까지 기계가 걸러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 하나의 결론을 만들어냈습니다. 미국산 요격 미사일 한 발 가격이면 한국산을 서너 발까지 쏠 수 있었습니다. 가격이 압도적으로 낮으면서도 실전 성능은 밀리지 않았어요. 이 무기를 대량으로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사실이 중동의 밤하늘 아래에서 피와 화염으로 증명된 것이었습니다. 유럽이 미사일 한 발을 완성하는 동안
한국은 열발을 만들어냈습니다. 품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실전에서 더 정확했어요. 오히려 명중률과 신뢰도에서 유럽 제품을 앞서는 수치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가격까지 더 낮았습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정확하게, 더 싸게 세계 방위 산업의 판도가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독일의 멈춰버린 시계와 한국의 24시간 돌아가는 시계, 두 시계의 속도 차이가 곧 세계 방산 시장의 질서를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설계만으로는 전쟁을 막을 수 없습니다. 도면 위의 미사일은 하늘을 날지 못합니다. 실제로 만들어내는 나라, 약속한 날짜에 납품하는 나라, 새벽 2시에 전화 한 통이면 공장 불을 켜는 나라,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세계는 그 사실을 이제야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란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1차 공격 이후 세계의 이목이 중동에 집중된 상황에서 이란은 2차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1차 때보다 더 많은 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양상이 달랐습니다. 궤적이 더욱 복잡해졌고 고도를 달리하며 다층 방어망의 틈새를 노렸습니다. 일부 미사일은 중간에 급격하게 경로를 바꾸는 기만 기동을 섞어 요격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미사일은 일부러 높은 고도를 유지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급강하하는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1차 공격에서 방어 측의 패턴을 학습한 흔적이 역력했죠. 하늘이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미국의 고고도 요격 체계가 먼저 작동했습니다. 대기권 밖에서 내려꽂히는 탄도미사일을 포착하고 요격체를 날렸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도 모든 미사일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고도를 낮춰 돌파하는 미사일들이 있었고 기만 기동에 속아 빗나간 요격체도 있었습니다. 중고도 구간으로 빠져나온 미사일들, 바로 그 빈틈을 천공이가 메웠습니다. 1차 공격 때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더 정확했죠. 실전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요격 알고리즘이 스스로 최적화된 결과였습니다.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가 동시에 여러 표적을 추적했고 어떤 미사일이 진짜 위협이고 어떤 것이 기만용인지를 순식간에 판별해냈거든요. 수직 발사대에서 미사일이 연속으로 솟아올랐으며 히트-투-킬 요격체가 적의 미사일을 정면에서 격파했죠. 밤하늘의 폭발의 섬광이 연이어 터졌고 그 하나하나가 천공이의 요격 성공을 의미했습니다. 요격률은 90%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실전에서 반복적으로 한 번이 아닌 두 번이 대규모 공격에서 그 수치가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이 이 수치에 주목했습니다. 시험장에서의 요격률과 실전에서의 요격률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통제된 환경에서 정해진 궤적의 표적을 맞추는 것과 실제 전장에서 예측 불가능한 적의 미사일을 격추하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천궁이는 후자에서 90% 이상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것도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수치 하나가 수천 페이지의 기술 문서보다 강력한 마케팅이 되었습니다. 워싱턴, 백악관 지하 상황실에서 안보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긴 참나무 탁자 양쪽에 군 수뇌부와 안보 참모들이 앉아 있었고 상석에 대통령이 자리했습니다. 벽면의 대형 화면에는 중동 지도 위로 미사일 궤적과 요격 결과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빨간 선은 적의 미사일, 파란 선은 아군의 요격체, 화면은 쉴 새 없이 갱신되고 있었습니다. 국방장관의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얼굴이었거든요. 양복 윗단추가 풀려 있었고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어져 있었습니다. 합참의장 역시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보고서를 넘기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커피잔은 이미 몇 번째인지 모를 만큼 비워져 있었습니다. 보고 내용은 암울했습니다. 고고도 요격 체계의 제고가 임계점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속도로 소모가 계속되면 수주 안에 바닥날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자국 방산 대기업의 생산 라인을 최대한 가속해도 재고를 의미 있는 수준으로 보충하려면 최소 2년이 걸린다는 분석이 올라왔습니다. 2년. 지금 이 순간에도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는데 2년을 기다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보고서의 숫자들이 냉혹한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탁자를 두드렸습니다. 짧고 단호한 두드림이었습니다. 서울과 직접 통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참모 한 명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죠. 한국 측에서 통화 시간을 지정해왔다고 보고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서울 시간 기준이었습니다. 상황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까지 들릴 것 같은 정적이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전화를 걸겠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시간을 정하고 미국이 기다리는 구도가 된 것입니다. 세계 최강국의 수장이 한반도의 나라에게 시간을 맞추는 광경. 그것은 단순한 외교 의례가 아니었습니다. 힘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참모들 사이에서 누군가 작게 헛기침을 했지만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탁자 위에 보고서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카드가 뭐냐고. 미사일이 없고 공장은 최대 속도로 돌려도 2년이 걸리고 유럽 동맹국들 공장도 사정이 같다고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현실을 스스로 확인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방 안에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통화가 끝난 뒤 상황실에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참모들은 대통령의 다음 말을 기다렸죠. 대통령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워싱턴의 밤거리에 가로등 불빛이 줄지어 켜져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세상이 바뀐 거라고, 적응해야 한다고. 그 목소리에는 분노도, 좌절도, 체념도 없었습니다. 거대한 변화 앞에서 냉정하게 현실을 받아들이는 지도자의 무게가 실려 있었죠. 수십 년간 세계 안보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던 나라의 수장이 스스로 변화를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 짧은 문장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거웠습니다. 세계 안보 질서의 중심이 움직이고 있다는 고백이었고 그 중심이 향하는 방향에 한반도가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을 뒤흔든 것은 단순히 미사일을 빨리 많이 만들어서가 아니었던 겁니다. 속도와 물량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내놓은 것은 완전히 새로운 거래 방식이었습니다. 기존의 방산 거래 구조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은 완성품만을 판매했습니다. 미사일을 사면 미사일만 받는 것이었습니다. 내부 기술은 철저히 차단되었고 핵심 모듈은 블랙박스로 봉인되어 구매국의 기술자가 열어볼 수 없었죠. 고장이 나면 판매국의 정비 인력이 와야 했고 부품이 필요하면 판매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판매국이 쥐고 있었죠. 이것은 거래가 아니라 종속이었습니다. 무기를 산 나라는 무기를 판 나라에게 기술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영원히 묶이는 구조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구조가 세계 방산 시장의 표준이었습니다. 한국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기술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핵심 기술을 제외한 상당 부분의 설계 자료와 생산 공정을 구매국에 넘겨주겠다고 했거든요. 구매국의 영토 안에 현지 생산 거점을 함께 세우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현지에 수년간 파견되어 그 나라의 기술자들을 직접 교육하겠다고 했거든요. 정비 매뉴얼을 통째로 공유하고 부품 제조 기술까지 단계적으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구매국이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정비하고 개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돕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안을 들은 나라들의 반응은 하나같이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다가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들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눈이 커졌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한국이 순수한 선의에서 기술을 나눠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치밀한 전략이었습니다. 기술을 이전받은 나라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방산 생태계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부품 규격이 한국 표준을 따르게 되고 운용체계가 한국 시스템과 호환되며 후속 업그레이드도 한국과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종속이 아닌 동반이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결과적으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이고 끊어지지 않는 관계를 만들어내는 구조였습니다. 한 번 맺으면 수십 년을 함께 가는 관계, 완성품 한 번 팔고 끝나는 거래보다 훨씬 깊고 단단한 유대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군사시설, 사막의 열기가 식지 않은 저녁, 냉방이 가동되는 훈련실 안에서 한국에서 파견된 기술자가 사우디 엔지니어들 앞에 섰습니다. 탁자 위에는 1002의 핵심 모듈 하나가 분해된 채 놓여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부품이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었고 각 부품에는 한글과 아랍어가 변기된 번호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절대 열어보지 못하게 했을 부품입니다.
봉인을 뜯는 순간 계약 위반이 되는 그런 부품. 하지만 한국 기술자는 그 모듈을 직접 분해해 놓고 하나하나 부품을 들어 올리며 구조와 작동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사우디 엔지니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이 운용하게 될 무기의 심장부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해하고 있었죠. 더 이상 블랙박스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도 한때 아무것도 없던 나라였다고. 전쟁이 끝나고 남은 것은 잿더미뿐이었다고. 그때부터 하나씩 배우고 만들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그러니 당신들이 혼자 설 수 있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그 말에는 외교적 수사 이상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은 실제로 그 길을 걸어온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무기를 수입하던 나라에서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로, 기술을 배우던 나라에서 기술을 가르치는 나라로, 그 여정을 직접 경험한 나라이기에 할 수 있는 말이었고, 듣는 쪽도 빈말이 아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우디 엔지니어 한 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를 수첩에 적었죠. 그의 수첩 첫 페이지에는 한글로 쓴 감사합니다라는 단어가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곧 중동 방산 관계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퍼졌습니다. 블랙박스를 열어주는 나라가 있다는 소문, 기술을 가르쳐주는 나라가 있다는 이야기. 그 소문을 들은 나라들이 하나둘 서울에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사고 싶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처럼 만들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죠. 그것은 무기 거래의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흐름이었습니다. 이 방식은 중동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유럽의 폴란드에서도, 동남아시아의 베트남에서도, 남미의 페루에서도 한국의 기술 동반 모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기술 역량을 함께 키울 수 있다는 점이 결정적인 매력이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강대국의 기술 종속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나라들에게 한국의 제안은 새로운 가능성 그 자체였습니다. 독립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군사 분야에서도 실현할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숫자로도 확인되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4개 대기업이 확보한 수주 잔고가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100조 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숫자였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규모는 세계 4위권에 진입했고 일부 품목에서는 미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1위에 올랐거든요. 수주 잔고 100조 원이라는 것은 앞으로 수년간 공장이 쉬지 않고 돌아갈 물량이 확보되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하청업체가 성장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선순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매출 증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상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와 가전제품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던 나라가 이제 하늘을 지키는 미사일로 세계의 안보 질서를 재편하고 있었습니다. 경제 강국에서 안보 강국으로 그 전환이 중동의 하늘 위에서, 워싱턴의 상황실에서, 사우디의 훈련장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계절이 바뀌었고 중동의 포성은 잦아들었지만 세계 방산 질서의 지각 변동은 오히려 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 변동의 의미를 정리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워싱턴의 한 포럼 연단에 한국의 전직 외교 관료가 섰습니다. 회색 양복에 깔끔한 넥타이를 맨 그가 마이크 앞에 서자 객석이 조용해졌죠. 무대 뒤편의 대형 화면에 세계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선들이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동쪽으로는 폴란드, 남서쪽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동남쪽으로는 베트남, 태평양을 건너 남미의 페루까지 선들이 하나둘 추가될 때마다 청중석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지도 위에 서울이 마치 거미줄의 중심처럼 세계 곳곳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서울 컨센서스라고 불렀습니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나라,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아닌 나라, 인구 5천만의 나라가 세계를 움직이는 새로운 방식이라고 설명했거든요. 군사적 위협이 아니라 제조 능력으로, 정치적 압박이 아니라 납품 신뢰도로, 종속이 아니라 동반의 구조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청중석에 앉은 각국의 외교관들과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반도체와 대중문화의 나라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방위산업에서 한국의 이름이 거론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연단의 관료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대한민국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그 문장은 홀 전체를 관통했습니다. 잠시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죠. 처음에는 한두 사람에서 시작되어 순식간에 홀 전체로 퍼졌습니다.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것. 그것은 경고도 의역도 아니었습니다. 70년의 역사가 증명한 사실의 확인이었던 겁니다. 돌멩이를 던지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소총이 모자라 맨손으로 전장에 섰던 나라. 전쟁이 끝나고 남은 것은 잿더미와 배고픔뿐이었죠. 그 나라. 폐허 위에서 보릿고개를 넘기며 하루하루를 버텼던 나라. 그 나라의 공장에서 오늘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파란 작업복의 기술자들이 묵묵히 용접봉을 들고 있죠. 할아버지가 돌멩이를 들고 지켜낸 바로 그 나라에서 손자의 세대가 마하오의 미사일을 만들어 세계의 하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